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조선 말기에 배제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 이화학당과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한 메리 스크랜턴, 그리고 시병원과 보구여관을 어머니와 함께 설립했던 윌리엄 스크랜턴에 대하여 살핍니다. 아펜젤러는 1858년에 태어나 독일계 이민자들이 세운 마샬 대학교를 졸업한 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결혼을 하여 바로 목사 안수를 받고 조선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 태어난 윌리엄 스크랜턴은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 콜롬비아 의대를 졸업하고 2년간 병원 개업을 하였다가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인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어머니와 함께 조선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1832년에 태어나 40세에 남편을 여의고 여성 해외 선교단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조선의 이수정으로부터 기력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조선의 많은 여성을 위하여 여성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이가 많아 갈등을 했지만 결국 53세에 아들과 함께 조선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언더우드와 함께 김옥균, 박영호, 이수정에게서 조선말과 조선글을 배웠고 또 조선 선교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한꺼번에 조선에 가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나누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먼저 조선의 제물포 즉 인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조선의 상황이 어수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은 위험하니 때를 기다리라는 미국 공사의 판단에 의하여 아펜젤러 부부는 일본으로 돌아왔고 언더우드만 혼자 서울로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5월 3일에 의사인 스크랜턴이 홀로 서울로 가서 대중원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정동에 모두가 귀가할 수 있는 큰 집을 마련하여 모두를 6월 달에 불러들였습니다. 이리하여 아펜젤러는 자기 방을 헐어서 교실로 만들었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고종은 배제학당이란 이름을 짓고 또 현판까지 만들어 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1887년에 이 배제학당 교사를 서양식 벽돌 건물로 단층으로 지어서 교실과 교무실, 기숙사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정동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정동교회의 교인 수가 200여 명에 이르자 아펜젤러는 1895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빨간 벽돌의 고딕식 새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이 공연되면서 근대화되어가는 조선에서 문화의 전당이 되었다고 육당 최남선은 이 정동교회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내에 산문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이는 한글과 영어와 한문 세 가지 문자로 출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산문 출판사에서 1896년에 독립신문이 처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에 협조하였는데 이는 배제학당의 제자인 이승만과 주시경이 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에서
1898년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이승만이 대한제국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연사로 나서서 대한제국을 비판하였기에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되었고 독립협회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이때 아펜젤러는 감옥을 찾아서 이승만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기도 하였고 또 이상계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윌리엄 스크랜턴은 개중원에서 몇 달간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집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스크랜턴의 집에 시병원이란 간판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을 목표로 했던 메리 스크랜턴은 서울에 오자마자 여학생 모집에 나섰는데 이 여학생 모집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주 형편없었는 데다가 10세 이상의 여성들은 낮에는 외출이 금지되었고 밤에만 외출이 허용되는 이상한 풍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스크랜턴은 아들 스크랜턴이 치료해준 가난한 여인을 설득하여 그 딸을 겨우 입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였지만 2년 동안 4에서 10세가량의 어린 소녀들 11명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스크랜턴은 정동의 백꽃 언덕에 집들이 팔려고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집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미국의 감리교와 여성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집들을 매수하여 메리 스크랜턴은 한옥으로 약 200평의 교사를 지었습니다. 이에 소문을 들은 고종이 1887년 2월에 이화학당이란 이름을 지어 현판을 하사하였습니다. 임금이 하사해준 현판을 걸고 나니 여학생 모집이 수월해졌고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은 미국의 여성 선교회에 젊은 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젊은 여교사 3명이 서울 이화학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여성들이 시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남자 의사에게 여자가 몸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은 아들 스크랜턴과 의논하여 여성 의사가 근무하는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옆에 이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명성 왕후가 그 병원의 이름을 보구여관으로 지어 주었습니다. 이는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는 집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이 되었던 김정동은 이 보구여관에서 여자 의사 로제타를 도우면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와서 1900년에 의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두 번째로 의사가 되었고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의사가 되었던 김정동의 출발이 바로 메리 스크랜턴의 여성 교육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888년에는 선교사들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처음부터 서양 선교사들을 경계하고 멀리했던 조선인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시기하여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의 영유아들을 잡아 삶아 먹으며 누나를 뽑아 약을 만들기도 하고 사진기에 넣어 사용한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병원은 이들의 실험 장소이고 학당은 아이들의 수용소라고 하여 이 시병원과 학당에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외출도 못하고 병원과 학당도 모두가 중단되며 참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했던 선교사는 조선인에게 봉변을 당하여 맞아 죽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고종은 이 시병원과 학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여 경계를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천주교에서는 조선 왕실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 명동 성당을 건립하고 있어서 조선 정부와 크게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포교 활동과 집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888년 연초부터 이화학당에서는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집회 금지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은 밤에 외출이 허용되는 풍토를 활용하여 밤에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집회 금지령으로 큰 타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시병원과 학당에 돌팔매질을 했던 고와 전덕기를 고용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전덕기는 스크랜턴 가족과 약 5년간 함께 살았는데 스크랜턴은 전덕기를 차별 대우하지 말고 가족과 똑같이 대해줄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영어를 쓰다가도 전덕기가 나타나면 전덕기를 배려하여 서투른 조선말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를 받은 전덕기는 후에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처음에 스크랜턴을 만났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크랜턴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스크랜턴 모자는 조선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887년경에 스크랜턴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정동의 시병원을 떠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지는 서대문의 애옥의 언덕이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아현동인데 당시에는 장티푸스와 각종 전염병,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방치되었고 또 시신들이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스크랜턴은 이곳에서 진료를 하며 시약소를 차렸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은 동대문의 백정마을도 찾아서 그곳에서도 시병원과 시약소를 차렸고 그리고 아들이 차린 이 병원 주변에는 엄마가 항상 함께하며 스크랜턴 여사가 교회와 또 여성교육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는 스크랜턴이 남대문의 상동에 땅을 구입하여 시병원과 상동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때도 어머니가 아들을 도와서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상동교회에서 스크랜턴은 초대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이 상동교회에는 스크랜턴이 돌봤던 전덕기가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 이 전덕기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헤이그 밀사 파견에도 깊숙이 관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자가 동시에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스크랜턴 모자가 유일한 경우였는데 메리 스크랜턴은 점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휴가를 얻어 여행을 하며 몸을 북돋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0년에 아펜젤러 가족이 먼저 안식년을 얻어 미국으로 갔고 그 후에 스크랜턴 모자도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아펜젤러의 몸무게는 거의 3분의 1이나 줄어 있었고 얼굴은 너무 팍삭 늙어 있어서 지인들이 깜짝 놀라서 조선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아펜젤러는 미국보다는 조선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아펜젤러의 맏딸인 앨리스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가족은 남겨두고 아펜젤러 혼자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에 돌아온 아펜젤러는 전과 같이 열심히 사역하였는데 아펜젤러는 성경의 한글 번역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2년에 목포에서 한글 성경 번역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펜젤러가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갔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인근의 해역에서 아펜젤러가 탄 배가 큰 배와 충돌을 하면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젤러는 함께 갔던 동료인 조선인들을 구하기 위해 선실로 뛰어갔는데 그만 모두 수장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의 시신은 없이 아펜젤러의 추모비만 양화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의 참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랜턴 모자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고 메리 스크랜턴은 나이 70이 되었지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02년에 현재의 매향 여자정보고등학교의 출발이 되었던 3일 소학당을 수원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원뿐 아니라 인천 그리고 여러 지역에도 소학당을 열었고 메리 스크랜턴은 당시에 소외받던 과부들과 버림받은 여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전도 부인을 만들었는데 이들을 교육시켜 전국에 파송하면서 자신도 직접 이들과 함께 하며 전도 여행에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안 좋은데도 몇 차에 걸쳐 전국 순회 전도 여행을 했던 메리 스크랜턴 덕분에 이 땅의 여성들이 이 정도로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펜젤러 사후에는 아펜젤러가 맡았던 조선 감리교의 감독직을 윌리엄 스크랜턴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부터는 조선 감리교가 일본 감리교의 감독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감리교의 감독인 해리스는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우리 포교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스크랜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크랜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이겼고 1905년에는 가감적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며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헤이거 밀사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헤이거 밀사 사건에는 스크랜턴이 설립했던 상동교회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즉 헤이거 밀사인 이중과 이상설이 바로 이 상동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통감이 되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윌리엄 스크랜턴을 심하게 추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은 일본 감리교의 감독인 해리스와의 갈등이 극에 도달하였고 결국 스크랜턴은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 선교사직과 목사직을 모두 스스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턴은 오로지 의사로서 조선인들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 후 1909년 10월에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77세에 소천하여 어머니 스크랜턴을 양화진에 모시고 아들은 작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스크랜턴은 외롭지만 의롭게 의사 활동을 계속하며 조선인들을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본부의 후원도 없고 또 조선을 강제 병합시킨 일본의 압박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윌리엄 스크랜턴은 1917년에 가족을 이끌고 일본의 고베로 떠났습니다. 고베는 당시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조선에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턴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유창한 조선말로 조선인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에 포천하여 고베의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고 그 묘지 앞에는 작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한편 미국에 남아 있었던 아펜젤러의 아들이 학업을 다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와 1920년에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장이 되어 1939년까지 배제학당을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날로 심해지는 일본의 압박 속에서도 조선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결국 일본의 폭정을 못 이겨 조선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맏딸 앨리스는 그보다 일찍 1909년에 조선으로 돌아와 이화학당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화학당의 6대 교장이 되어 1939년 떠날 때까지 교장과 학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앨리스는 1925년에 이화학당을 이화여자전문학교로 발전시켰고 그리고 신촌으로 옮기기 위하여 기금 45만 달러를 모금하려고 미국으로 가서 2년간 활동한 끝에 1931년에 되돌아와 신촌에 새로운 교사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앨리스도 일본의 심한 통제를 이기지 못하고 1939년에 제자 김환란에게 학장 자리를 물려주고 조선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딸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다시 그 유골이 양화진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추모비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감리교는 고베에 있는 윌리엄 스크랜턴의 묘를 양화진으로 옮기기 위하여 스크랜턴의 후손들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저 문을 통해 이 방에서 나가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방인인 조선을 위하여 한평생 외롭지만 의로운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스크랜턴이 마지막으로 남긴 의미심장한 말 앞에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에게 너무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분들의 삶에 대하여 제가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의사로서 한평생을 조선을 위해 바쳤던 로제타 가족의 애끓는 사랑 이야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